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 지역 최저 기온이 5도를 기록했는데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북에서 친인척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걱정했던 대로 명절 기간 가족 간 감염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추가 확산 우려도 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비대면 소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전북에서만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이 큰 원인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기승입니다. 누구든 손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데 안전회의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북에서도 친인척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이 걱정했던 대로 명절을 맞아 함께 모였던 가족 간 감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에 사는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133번째 확진자로 추석 당일인 지난 1일에 정읍의 시댁을 방문한 뒤 집에서는 친정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정읍에 있는 마트 3곳을 돌른 뒤 시댁을 다시 찾았으며 이튿날인 3일부터 코로나 의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과 접촉한 사람은 가족과 시댁, 친정 식구 등 22명.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확산 우려가 커졌습니다. 서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사실 방역 수칙이 지켜지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북 133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현재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했는지, 접촉자로 분류된 가족들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지금부터 또 시작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직장 내에서 또 가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추석 연휴 끝에 가족 간 감염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번 주가 코로나 재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추석 전후 6일 동안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연휴 때처럼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73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64명,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107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42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명, 경기가 25명, 인천이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하루 새 확진자가 19명 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교회 목사 1명이 그제 최초 확진된 뒤 어제 같은 교회 목사와 목사의 가족 등 3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에선 지난달 28일 환자 2명이 최초 확진된 뒤 같은 병원 환자들이 지난달 30일까지 31명, 지난 2일 12명, 어제 1명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46명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방역당국이 이동 자제를 권고한 결과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이용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지난해 대비 각각 57%와 55% 감소했고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 대비 13.8%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전후 6일 동안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1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9.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이번 주까지는 재확산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분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증상 여부도 전화 등으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감안할 때 지난 8월 연휴 이후와 달리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까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이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며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집단 선제검사는 오늘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 경찰과 관계자,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이 코로나19 전시 상황인 만큼 광화문 광장 차벽 통제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수가 모일 우려가 컸고 한 명만 전염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위험 요인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시 등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위기가구 지원금 신청을 오부제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즉 4인 가구 기준 356만 2천 원 이하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기초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 얼굴 보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된 지도 반년이 됐는데요. 입원해 있는 가족이 잘 지내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이 큽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어머니를 떠나보낸 김상효 씨. 경증 치매 환자였던 어머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40여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처방된 약물 가운데 쿠에타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독한 약들은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용량을 늘린다든가 해야 하는데 입수하고 3일부터 이게 엄마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환각 증세나 이런 것들이. 병원 측에서는 환자가 인지장애를 보여 주치의 판단으로 소량의 약물 처방을 내렸을 뿐 과다한 진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정다교 씨. 지난 8월 중증 치매 환자인 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6시간이 지나서야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골절 수술을 받은 뒤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더 빨리 조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환자 같으면 의식이 있고 정상적으로 이 치매가 없는 환자 같으면 바로 응급처치를 갔겠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와 있었을 뿐이라며 주치의가 상태를 직접 살핀 뒤 필요한 조치를 내렸다고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금지된 지 반년. 환자 가족들은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에서만 만약에 요양을 했었으면 괜찮았을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사실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코로나 시기에 지금 특히 면회가 안 되잖아요. 정부가 뒤늦게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 환자와 가족을 위한 비대면 소통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환자와 가족을 지킬 안전망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이르면 내일 퇴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 밖의 지지자들을 만나러 차량에 탄 채 외출을 하는 돌발 행동을 해서 경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병세가 좋아졌다고 담당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 뒤 열이 오르고 혈액 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번 해 치료를 받은 뒤부터는 호전됐다는 겁니다. 호흡기 상태도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간과 신장 기능도 정상이라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From a pulmonary standpoint, he remains on room air this morning and is not complaining of shortness of breath or other significant respiratory symptoms.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를 복용하고 있고 산소 농도 조절을 위한 치료도 병행 중입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르면 내일 퇴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상태가 좋아졌다고 한 만큼 조만간 백악관 복귀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외출을 하는 돌발 행동으로 논란을 불렀습니다.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쓴 채 기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인 격리 조처를 어긴 데다 함께 차에 탄 경호원들까지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Masks or no masks, being inside a vehicle that is hermetically sealed circulates virus inside and potentially puts people at risk.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 의원 3명도 확진돼 오는 19일까지 상원 의사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조만간 상원에서 에이미 코니 베러 판사의 연방 대법관 인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 일정 역시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무료 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돼서 접종이 중단됐습니다만 이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국에 2,200명, 전북에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지자체가 백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부실을 키운 원인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무료 독감 백신을 쓰지 말라고 일선 지자체에 지시한 때는 9월 21일 밤. 바로 다음 날 전북 전주에서는 10명 이상이 문제의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나흘 뒤 전주시는 해당 백신을 접종한 5개 병원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는 제대로 대응했을까? 관리청의 긴급 지시를 전파하는 통보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지역 내 300여 군데 의료기관에 문자나 팩스 등을 통해 접종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보 확인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의료기관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서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자, 팩스, 공문을 시간이 걸리면서 개원을 하시면서 이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지금까지 2,200여 명이 넘습니다. 전북에서만 300명 이상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시는 접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아직은 맞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또 그거 맞고 나서도 얼마나 또 유효기간이 있을지 그것도 걱정되고 뭐 여러모로 다 걱정이 되네요. 질병관리청은 올가을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백신을 맞아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선진 방역 수준에 걸맞는 감시 관리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우려되는 독감 백신 때문에 만 13살부터 18살까지에 대한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라도 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정보 조달 백신에 대한 효과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주부터 무료 접종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계획이지만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 우려로 문제가 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전북에서 328명, 전주 등 6개 시군의 의료기관 30곳에서 접종했고 이 가운데 백신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7곳은 위탁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문제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현재까지 이상 증상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온 노출 우려 백신에 대한 효과 검사를 진행해 이번 주 내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일정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전북에서 현재 무료 접종이 중단된 대상은 만 13살부터 18살까지 10만 8천여 명, 다음 주 만 75살 이상 대상자부터 매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노인 접종 대상자도 45만 명이 넘습니다. 무료 접종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중단됐던 접종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크고 백신 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10월 13일부터 어르신들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일정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조사 결과에 약간의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정을 부득이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백신 접종은 의료기관당 하루에 100명씩만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민입니다. 주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에 재판에 출석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했고 전식 측 변호인도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헬기 사격을 목격한 광주 시민과 당시 헬기 부대에서 탄약을 관리했던 하사관의 증언, 국방부 헬기 특조위 보고서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앞서 5.18 단체들은 역사 왜곡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며 전 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17차례 진행된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 허가를 받아 불출석해온 전두환 씨는 선고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지난달 14일 부산의 한 도심. 교차로를 내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질주를 멈추지 않고 이번엔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와 또 다른 차량을 잇따라 충돌합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차량들. 가해 운전자는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체가 하나 날라오길래 그지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요. 막 탐사로 나서 눈을 떠보니까 내 몸을 피투성이 돼갈거만 뭐.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 기자회견에 나온 임원진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기금 운영본부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며 직접 사죄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질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절감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단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폭력 조직이나 상습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거래되는 마약류가 최근 온라인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하며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와 다크웹.
그리고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 방식이 진화하면서 접근이 쉬워진 겁니다. 비접촉 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해외 여행객이 늘다 보니까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류의 밀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때문에 동남아 지역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들에 의한 마약류 남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20대 남성 A씨. 온라인을 통해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댔다 지난 5년 동안 마약에 빠져 지냈습니다. 호기심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합법화된 나라도 있고 구글링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나 이슈 같은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구글링 했었던 것 같아요. 반복되는 부작용과 망가진 심신에 몇 번이고 벗어나려 애를 썼지만 마약의 덫은 깊었습니다. 단맛이 없고 입이 쫙쫙 마르고 머리는 잘 안 돌아가고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이제 다시 하나를 먹게 되면 다시 뇌는 이제 폭발되고 일상생활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안 할 때가 부작용이 더 크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사이트에 접속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했습니다. 단어를 검색하자 곧바로 쏟아지는 거래 게시물들. 게시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쭉 지금 판매하는 글이들죠. 그램당 얼마인지 나와 있고 텔레그램 주소가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가짜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실물을 보여주는 이른바 인증샷을 올려놓는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SNS 사이트에서 역시 같은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얼핏 보기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게시물이 보이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마약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확인이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클릭을 해보니까 역시 전문으로 거래를 하는 계정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정에는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거래가 가능한 지역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메신저도 SNS도 신원 확인이 어려운 해외 사이트인 점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약을 상징하는 단어만 알고 있더라도 이 SNS상에서 쉽게 거래를 유도하는 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적게는 10,000원대부터 많게는 100만 원대까지 가격과 종류도 다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7,000여 명. 이 가운데 다크웹과 가상통화 등 비대면 거래 마약 사범은 278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유통도 심각합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한 성인용품점. 안녕하세요. 취재진이 특정 의약품의 판매 여부를 물었습니다. 체형제 그런 것도 팔아요, 여기? 체형제? 체형제 나도 흑유제. 가격이 얼마나? 3만 원. 어떻게 생겼어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가게 주인. 원래 그냥 하도 먹이고. 취재진이 찾는 약 대신에 다른 약을 추천하며 사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앞선 가게처럼 취재진에게 비슷한 제품을 보여줍니다. 가루도 괜찮아요. 가루는 이제 커피, 그러면 곁들여서 같이 해주면 좋아합니다. 효과는 좋아요? 아무나 이렇게 못 팔아요.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이게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나 보내거든.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으로도 써서는 안 되는 약물까지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의료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개인병원 문턱도 훨씬 낮고 아무래도 약 처방 받기도 수월하거든요.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원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고 마약을 포함한 비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중독 과정도 심해져 가고 있죠. 허가 기준의 진단 기준을 정확하게 해놓고 진단명을 정확하게 붙여놓고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자는 거죠.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치료가 어려운 만큼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확산을 막고
단순 투약자에게는 치료와 재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병이에요.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약을 끊고 회복해서 사회 일원으로 살고 싶은데 치료하는 거는 없어요. 정부에서 관심도 없고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버섯 따러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가을산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나 땅만 보며 걷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말고도 가을 산행 조심해야 할 게 많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가파른 등산위를 줄지어 오르는 수색대원들. 지난 1일 가슴이 아파 움직이기 힘들다고 직접 신고한 77살 정모 할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버섯을 캐러 산에 올랐던 정 씨는 이 전화 이후 연락이 끊겼고 결국 이날 오후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완주 한 야산에서도 50대 남성이 집을 나선 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버섯을 따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낙엽을 걷어보니 땅이 푹 꺼져 있습니다. 가을엔 이렇게 낙엽들로 지형이 가려진 곳들이 많아 더 위험합니다.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오르다 길을 잃거나 무리하게 산을 오르다 탈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엔 자칫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독이 오른 벌레와 뱀도 복병입니다. 음지 같은 경우 음지나 경사로 면의 그 온도가 현저히 낮은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자기 체온을 유지하지 못한 가운데 산행을 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함에 상당히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땐 자신의 위치를 구조대에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더 큰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추석 연휴 전남 화순에선 무면허 10대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길을 건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10대는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해 비대면 자동차 대여 서비스인 카시어링으로 차를 빌렸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다름 아닌 무면허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20대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카쉐어링 계정을 빌려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운전면허 인증이 된 계정을 입력하기만 하면 별다른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면허증 빌릴 수 있는 성인한테 카쉐어링 앱에서 비대면으로 빌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광주에서도 면허가 없는 10대가 다른 사람이 빌린 렌터카를 다시 대여받아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00여 건을 넘어서자 지난달에는 규제를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카쉐어링 계정 등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소카 등 카쉐어링 등 불분명했던 명의 도용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불법 대여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대 무면허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전쟁과 무력 행사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에 노벨 평화상을 주자 일본의 한 평범한 주부가 제안한 이 운동에 무려 75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개헌 야욕을 보인 아베에 이어 스가 정권이 출범한 올해에도 이들의 노벨상 수상 도전은 계속됩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헌법 구조 때문입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헌법 구조를 지키려는 일본 국민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이 시작된 건 2013년 아베 정권 출범 직후입니다. 시작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2012年に第二次安倍政権が始まって声高におっしゃってたので憲法を変えられたら大変だと思って 아이들에게 전쟁만은 물려줄 수 없다는 그녀의 반전 메시지에 전 세계 75만 명이 동참했고 한국과 일본 교수들은 올해도 노벨위원회에 후보 추천장을 보냈습니다. 憲法として持つっていうのは反省の意味もあるし謝罪の意味もあるしそれにもうそこでひどい目に遭った人たちの慰めでもあるので 평화상 도전은 올해로 7년째, 수상자는 오는 9일 발표됩니다. 만약 수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을 대신해 총리가 상을 받게 됩니다. 아베에 이어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려는 스가 정권에 이들의 활동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総理大臣が国民の意思をきちんと憲法に基づいて本来やるべき仕事をやるということを自覚してもらえればそれでいいと。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정읍시 금붕동의 한 조명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2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타타데우 상용차 군산공장이 직원 100여 명을 희망퇴직시키며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타타데우는 이에 앞서 판매량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당분간 추가 인력 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산으로 경매에 붙여진 국내 최대 태양광 소재 생산업체 넥솔룬 공장이 국내 반도체 관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낙찰됐습니다. 낙찰 가액은 353억 원 가량으로 감정가 대비 12% 수준에 그쳤습니다. 넥솔룬 공장을 낙찰받은 업체는 경기도 수원과 전주, 중국 등의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전북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유입된 인구보다 24명 많았습니다. 이 같은 순유출은 2018년 31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9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주민 가운데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옮겨온 비율은 2.7%에 그쳤고 절반 가까이가 주변 원도심에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북 지역 5개 대학의 내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평균 4.56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립대인 전북대는 6.38대 1을 기록해 지난해 6.58대 1보다 떨어졌고 군산대도 4대 1로 지난해 4.5대 1보다 하락했습니다. 사립대인 원광대는 4.25대 1, 전주대는 4.44대 1, 우석대는 3.75대 1로 모두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능 최저 등급 우려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73명을 조사해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당선자는 1명이며 후보자는 예비 후보를 포함해 2명입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6명, 금품선거 15명, 사전선거운동 13명 순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전주 9도, 장수는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덕유봉 등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의 모습인데요.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익산 5도, 전주 9도 등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군산과 김제, 전주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5도 이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완주 20도, 무주 19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절기 할로윈 목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명절에 함께 모였던 일가족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친지들을 만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아무래도 개인 방역에 느슨한 면도 있었기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이 우려한 상황인데요. 실내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상으로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